한식조리 기능사 기출문제 9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앞부분의 볼륨이 조금 큽니다. 왜냐하면 법규 문제가 앞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 조문을 근거를 들어서 다 강의를 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법 조문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은 법 조문을 보다 보면은 이것은 상식선에서 내가 풀 수 있겠다. 이거는 내가 상식선으로 풀 수 없고 반드시 직전에 법 조문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가늠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법규 문제 같은 경우는 법 조문, 식품위생법 1조, 2조 이런 것들을 딱딱 캡처해 놓으셨다가 시험 막판에 빠르게 쫙 읽고 들어가시면은 아주 고득점으로 높은 점수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는 문제로 느껴지시는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법 조문을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험을 정말 잘 치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강좌를 꾸려나가고 있고요. 뒷부분의 이론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답과 그 이유, 오답과 그 이유 이렇게 간략하고 슬림하고 집중력 있게 강좌를 촬영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가시면서 보실 때마다 캡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모르는 부분, 시험 직전에 반드시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캡처를 떠서 나중에 직전에 보시면 무조건 맞추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전략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상 열량 표시에서 몇 킬로칼로리 미만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답은 2번 5kcal입니다. 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1회 제공량당 5kcal 미만일 때 열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1번 식품위생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1번 집단 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자, 이것이 틀렸습니다. 자, 집단 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0인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군대, 병원 등의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소가 바로 집단 급식소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표시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용기 포장이라 함은 식품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파트를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캡처 딱 해놓으시고 시험 치기 직전에 반드시 보고 들어가세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합니다.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기구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나 그 밖의 물건, 가로 열고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이거 제외한다. 자,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입니다. 자,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 기구, 물건은 제외합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자, 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걸 말하죠. 자, 이와 같다 해서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용기 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자, 5의 2. 자, 추가되었죠.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위해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입니다.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합니다. 자, 농업, 수산업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해당 안 됩니다. 자, 이 경우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 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라고 해서 영업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영업자란 자, 영업 허가를 받은 자, 그리고 영업 신고를 한 자, 그리고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자, 영업자. 식품 위생이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집단 급식소의 범위 해서 집단 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자,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중에서 어떤 거냐면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입니다. 그 밖에 후생기관 등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입니다.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란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4호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 자,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입니다. 자, 이때는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자, 영양 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말합니다. 자, 집단 급식소에서 식단입니다. 자, 2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모두 다 영순위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한번 보고 시험 치기 직전에 정리하시고 들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식품위생법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권고 및 불이행 시 위촉기관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닙니다. 자, 아니고요. 자, 법 조문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 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 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호와 같다 라고 해서 자,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요. 자, 1호 식품 적개겁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자, 식품 적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2호, 유통 중인 식품 등이 표시 광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3호에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식품 수거하거나 검사를 누가 하냐면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4호, 그 밖의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시고 그다음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문제를 보시면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이 4번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해당되는 거죠. 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인 거 보겠습니다. 식품 적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있었고,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허위 표시 또는 가대 광고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의 신고 또는 자료 제공,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원하는 것 있었죠. 4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신고 대상 업종이 아닌 것은. 자, 신고 대상이 아니란 말은 허가를 받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신고는 좀 수월수월한 느낌이 들죠. 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 지키고 나서 신고서를 내면 자, 그냥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신고서 내면 원칙적으로 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원칙적 허용입니다. 근데 허가는 법에서 마련한 이 요건들을 다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 허가가 있기 때문에 요건이 훨씬 더 엄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후 관리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위반도 이제 영업 정지 또는 형사 처벌까지 가게 되는 아주 엄격한 적용 대상을 받는 것이 바로 허가 대상인데, 자,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것은 허가 대상일 거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답은 2번 단란주점 영업입니다. 자,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허가관청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식품조사처리업. 자, 딱 봐도 좀 엄격해야 되겠죠? 어디서 허가를 해주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해줍니다.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은 각 지자체, 지방마다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 지자체 단체장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 영업, 그리고 유흥주점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5번,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이 아닌 것은. 자, 1번에서 4번 보시면, 자, 우리가 법조문을 몰라도 답이 3번이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조리사이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 제조업소에 조리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인데 법조문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51조 조리사이랑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적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아래에 1호부터 3호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것도 따로 한번 보시긴 하시고, 자, 2항에 보시면 조리사의 직무가 있거든요.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51조를 이제 수록하는 김에 이제 2항을 수록했어요. 이 문제하고 직접 상관은 없지만, 자, 조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서 집단급식소에 따른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구매 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 그 밖의 조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3개 넣고 나머지 다른 거 하나 넣어서 문제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일단 조리사는 집단급식소하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적객업자에게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고, 대통령령을 보시면 36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적객업자란 보고덕 제거가 필요한 보고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입니다. 자, 이때는 보거조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보거독 제거가 필요한 보거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시면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도와야 할 영업이 아닌 것은 해서 나머지는 조리사를 도와야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맞고, 병원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맞고, 보고조리 판매업소 맞습니다. 6번 어패류의 신선도 판정 시 초기 부패의 기준이 되는 물질은 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외우시겠죠? 트리메티라민. 자, 트리메티라민 어떻게 외웠죠? 자, 트리, 나무가 트리죠. 자, 트리에 자, 생선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생선이 나무에 걸려 있으면 바로 부패하겠죠. 그래서 냄새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트리메티라민은 어패류의 신선도, 어패류가 썩기 시작할 때 나는 냄새다. 자, 외워주시면 되고, 삭시토신은 어떻게 외웠죠? 자, 섭조개에서 나오는 폐류 독소죠. 삭시토신, 삭신이 쑤셔서 신경이 마비된다 했습니다. 신경마비 증상이 있어요. 베네루핀 안에 넥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 베네루핀은 자, 모시조개, 바지락풀 어디 있지? 배에 있네 베네루핀 이렇게 외웠고요. 아플라톡신은 아플라 어디가 아프죠? 간이 아파요. 간 독소인데 자, 곰팡이 독소입니다. 곰팡이 독소로서 간이 아파 아플라 간이 아파 간 독소입니다. 7번 식품의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답은 1번입니다. 소포제입니다. 소 제거하고 기포를 제거하는 거죠. 소포제입니다. 8번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 미생물이 발육이 안 되어서 부패 변질 막는 거 이게 바로 방부제로 쓰인다는 거고요. 자, 방부제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안식향산 나트륨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용어를 어떻게 외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저는 이렇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외울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장소를 기억해버리거나 특정 물질이랑 매칭을 시켜버리는데 요거는 어떻게 외웠냐면 미생물이 발육이 억제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쉰다 할 때 안식한다 하죠. 그래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미생물이. 어떻게? 이 안에서 휴 하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기 나는 곳에서 또는 향기를 확 내뿜으면서 휴 하면서 발육을 억제하고 쉰다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 역할, 부패나 변질이 생기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렇게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안식향산 나트륨 하면은 방부제로 쓰인다. 자, 2번 호박산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자, 산미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같은 말이지만 감미료로도 쓰입니다. 자,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산미료, 감미료. 자, 글루타민산 나트륨 이것은 MSG 우리 많이 쓰는 용어죠. 감칠맛입니다. 감칠맛을 내는 것이고요. 유동 파라핀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의약품에 많이 쓰고요. 또는 화장품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억제용 방부제는 아니고 이것은 의약품, 화장품에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생물이 생기지 않도록 미생물이 이제 더 이상 발육하지 않도록 방부제로 쓰이는 것은 휴 하고 쉬는 안식향산 나트륨입니다. 9번 중금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해독에 사용하는 약을 중금속 기량약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길항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반대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화시키거나 어떤 이제 작용들에 대해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금속 기량약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서 중금속하고 딱 결합을 해서 체내에서 독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킬레이트제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중금속 기량약 중에 하나인데 중금속하고 결합해가지고 복합체를 낸 다음에 소변이나 대변으로 싹 배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독에 사용되는 약을 중금속 길항약이라고 한다. 중금속이 이제 몸 안에서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길항약의 역할을 한다. 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중금속과 결합하기 쉽고
하고 체외로 배설하는 약은 없다. 아니요, 체외로 배설하는 약이 있죠. 그것이 바로 중금속 기량약이고, 중독 증상으로는 대부분 두통, 설사, 고열을 동반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 증상도 아니고요. 뭐 호흡 곤란, 신경계 이상, 뭐 근육 약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 증금속은 지질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로 단백질 그리고 효소 결합해서 독성을 나타냅니다. 10번 경구 감염병과 비교하여 세균성 식중독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은 답은 2번 잠복기가 짧습니다. 자, 경구 감염병이라는 것은 구가 입구자이기 때문에 자, 입을 경로로 해서 감염되는 병이다. 입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입을 통해서 체내로 싹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이 경구 감염병이고, 세균성 식중독은 말 그대로 식중독이죠.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식중독이 걸렸을 때는 수시간에서 하루 이내에 이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되는 그 과정 있죠. 그래서 수시간에서 하루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음식이 이제 소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막 3일, 4일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시간만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둘을 비교하면서 세균성 식중독에 대한 이해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한식조리 기능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비교로 나오기 때문에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구 감염병은 잠복기가 비교적 길어요. 균은 소량으로도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감염이 가능하고 비교적 깁니다. 뭐에 비해서? 세균성 식중독에 비해서입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은 음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복기가 짧은 편입니다. 자, 수시간에서 자, 하루 이내로 이렇게 이제 세균성 식중독의 잠복기가 있고, 자, 균은 다량의 균 그리고 다량의 독소가 필요합니다. 2차 발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걸려서 이게 이제 전염시키는 거죠. 경구 감염병은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음식을 먹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겠죠. 주로 음식 섭취로 발생하기 때문에 2차 발병률은 낮습니다.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자, 전파 경로는 세균성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 섭취, 경구 감염병은 물, 그래서 수인성이라고 표현하죠. 자, 수인성, 물, 음식,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해서 전파가 되고요. 증상은 설사, 구토, 발열, 탈수, 세균성 식중독도 구토, 설사, 복통, 발열 가능하고, 자, 수인성 발생 잘 묻거든요. 자, 경구 감염병은 이제 오염된 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인성 발생이 굉장히 흔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음식을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인성 발생은 드물죠. 자, 예방 방법은 경구 감염병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되고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해야 되고, 세균성 식중독은 음식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 보관 및 조리 위생 관리. 그래서 한식조리 기능사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세균성 식중독 파트입니다. 11번 식물성 자연독 성분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테트로도톡신. 자, 테트로도톡신 어떻게 배 빵빵한 보거가 탁 터트려질 것 같은 느낌, 테트로도톡신입니다. 보거독이죠. 따라서 동물성 자연독이고요. 무스카리는 독버섯이죠. 솔라닌은 감자싹, 고시폴은 고시 냄새 폴폴폴폴 나는 이제 선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카씨를 들여온 문익점 선생님께 좀 죄송합니다. 자, 고시폴, 모카씨에서 나오는 자연독 성분이 되겠습니다. 12번 동미나리에 함유된 유독 성분은 답은 4번 CQ톡신입니다. 잘 나오죠? 동미나리 CQ톡신. 13번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 그람 양성균이며 아포를 생성하는 구균이다. 자, 일단 틀렸고요. 그람 음성균입니다. 그람 음성균은 아포를 생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포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하고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장염 비브리오, 비리다 해수에 존재하니까 비리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나시죠? 해수에 존재하는 세균이다. 맞고 3에서 4%의 식염 농도에서 잘 발육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호염균입니다.
3번 특정 조건에서 사람의 혈구를 용혈시킨다 라고 했는데, 자, 혈구를 용혈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적혈구를 파괴시켜 가지고 헤모글로빈이 혈장으로 쭉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혈구를 용혈시킨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식중독 걸리면 안 되겠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균의 특징이고, 지금 그람 양성균, 아포 이런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자, 여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람 양성균이 아포를 만들어요. 자, 아포는 특정 세균이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휴먼 교조입니다. 환경이 불리할 때 세균이 내부에 DNA하고 필수 생존 물질을 농축한 아포를 딱 생성해서, 이 상태에서는 세균이 대사 활동을 멈추고 장기간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이하죠? 신기하죠? 자, 아포의 특징은 고온 저항성, 100도씨 이상에서 고온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요. 건조 저항성,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서도 손상이 안 됩니다. 화학물질 안에서도 내성이 있어요. 방사선에서도 견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생존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 아포가 왜 생길까요? 환경이 악화되니까 살려고 생기는 겁니다. 영양 부족, 온도 변화 등 생존이 어려워지면은 아포 생성 신호가 시작이 되고요. 세포 내 아포를 형성합니다. DNA와 최소한의 세포질 성분이 농축이 되고 닫힌 구조로 보호막을 형성해요. 아포를 방출합니다. 세균의 나머지 부분은 파괴되고 아포만 남아서 휴먼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발아, 환경이 개선되면은 아포가 깨어나서 다시 활동성 세균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아포가 생성된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이제 식중독에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지니느냐 하면, 자, 이런 균들 있죠. 보툴리눔균, 그리고 크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그리고 세레우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그리고 포도상 구균도 마찬가지. 자, 요런 식중독 같은 경우 우리 독소형 식중독에서 배웠던 그 식중독균이 이제 아포를 생성하면서 살아남는 겁니다. 자, 볼게요. 보툴리눔균은 이제 이 균이 만드는 보툴리눔 독소 있죠. 이것은 신경마비를 일으키고요. 가장 강력한 자연 독소 중 하나로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예방은 통조림 식품을 고온에서 멸균하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참치캔 딱 따가지고 실온에서 계속 놔두면 안 되고, 개봉을 하면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멸균이 잘 안 됐을 시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퍼프린젠스 이 부분도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수록을 했습니다. 대규모 음식 조리 후에 발생하는 식중독이고, 이것이 이제 아포가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살아남죠. 그래서 육류가 오염되면 조리 후에도 발화해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급식소에서 대량으로 이제 닭도리탕 같은 거 했을 때, 그것을 서서히 식힌다고 놔둘 때 이런 식중독이 잘 걸립니다. 따라서 조리된 음식을 빠르게 냉장 보관하고 재가열할 때는 대충 가열하면 안 되고 충분히 가열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구토형, 설사형이 있었거든요. 구토형은 면, 밥, 전분 음식에서 자주 발생하고, 설사형은 육류, 유제품에서 관련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조리 후 바로 섭취하거나 재빨리 냉장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면을 삶아서 실온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놔두는 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자, 정리하면 아포를 생성하는 식중독균들은 환경 변화에 강하며 보관과 조리가 부적절할 경우에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아포가 고온, 건조, 화학물질을 저항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 후에 빠른 냉장 보관, 그리고 충분한 재가열, 그리고 대량 조리 환경 자체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식조리 기능사에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포가 생성되는 것이 그람 양성균이 아포를 생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람 음성균은 외막이 얇아요. 그래서 펩티도글리칸 층, 요 큰 층 자체가 굉장히 얇으면서 이 이제 세포막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외막 자체가
극한 환경에서도 잘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포 형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람 음성균은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람 양성균은 아포를 형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번만 이해하시고 이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독소형 있죠? 이 독소형에서는 그람 양성균이고 얘네들이 아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보관을 잘못하면은 식중독 잘 걸릴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황색 포도상 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 식중독, 바실루스 세레우스 설사형, 여기 구토형, 그리고 퍼프린젠스 식중독, 웰치균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아포 생성한다. 왜? 그람 양성균으로서 아포를 생성해서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갖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감염형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 중에 감염형은 이제 그람 음성군으로 구별을 하시고 얘네들은 아포를 생성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식 가지고 다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람 양성균이며 아포를 생성하는 구균이다. 자, 아니겠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감염형 식중독이잖아요. 자, 여기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에서 해산물 조심 호염균이다 라고 정리했었죠. 자, 문제. 그래서 그람 양성균 아니고 아포 생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균이 그렇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라고 이제 신문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퍼프린젠스 식중독균 끓인 음식 써도 증시 가을철 가장 많이 발생. 우리가 가을이 되면 여름이 지났으니까 좀 이렇게 온도가 괜찮으니까 약간 실온에 음식을 두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을철에 더 많이 식중독이 걸립니다. 자,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리 음식 보관 방법 등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 퍼프린젠스는 산소가 없는 조건, 그리고 43에서 47도씨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세균으로 토양, 하천, 자연환경, 사람, 동물의 장, 분변 등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음식을 조리할 때 보면 대량으로 이렇게 크게 조리를 하잖아요. 닭도리탕 같은 거 할 때. 특히 닭도리탕이 문제가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시면 요 안에 생각해 보시면 산소하고 맞닥뜨려지지 않는 이 내부 있죠. 표면적도 아니고 요 안에 서서히 식겠죠. 이때 서서히 식으면서 산소가 없는 조건 43에서 47도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충분히 요리 잘했는데 왜 자꾸 식중독이 걸리냐 하면 이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 대량 조리 환경에서 빠른 냉장 보관, 이제 조리하고 바로 섭취를 하고요. 이제 조리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날 것 같으면 냉장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재가열할 때는 충분하게 처음 조리하듯이 재가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 세균성 식중독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입니다.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식중독은 크게 바이러스형이 있고요. 자, 세균성 바이러스 식중독이 있고 세균성 식중독에는 감염형이 있었고요. 독소형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다 정리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스탑하시고 캡처 뜨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 자유수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자, 자유수는 일반 물처럼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일반 물처럼 생각하면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되겠죠. 자, 이용되지 못한다 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자유수하고 결합수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수는 정의는 식품 내에서 자유롭게 존재하는 물이고요. 미생물 성장에 이용이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따라서 건조, 냉동 등으로 쉽게 제거 가능합니다. 수분 활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물질과 느슨하게 결합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용매로 사용 가능하고요. 수용성 물질의 용해를 가능케 합니다. 자, 동결은 0도씨에서 동결이 되고
이제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주어서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결합수는 식품 성분과 강하게 결합된 상태의 물이고 미생물 성장에 이용이 불가합니다. 식품 성분에 결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식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이 불가합니다. 건조, 냉동 등으로 쉽게 제거 불가, 수분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적겠죠. 단백질, 다당류 등의 성분과 강하게 결합합니다. 따라서 용매로 사용되지 않고 화학적 결합으로 고정이 돼 있다. 마이너스 40도 이하에서도 동결이 안 돼요.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부패와 무관한 게 바로 결합수입니다. 자, 따라서 문제 다시 보시면은 자유수의 성질로 틀렸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유수의 성질입니다. 수용성 물질의 용매로 사용된다. 비중은 4도씨에서 최고이다. 일반 물처럼 건조로 쉽게 제거 가능하다. 맞습니다. 7번 과일에 이추된 향기 성분이며 분자량이 커지면 향기도 강해지는 냄새 성분은 답은 2번 에스테르류입니다. 자, 에스테르류. 8번 일반적으로 꽃 부분을 주요 식용 부위로 하는 화채류는 답은 3번 콜리플라워입니다. 자, 플라워 자체가 꽃이죠. 자, 그래서 꽃 부분을 먹는 것이고요. 죽순 같은 경우는 어린 싹, 즉 어린 줄기 부분이고, 아스파라거스 마찬가지로 제 줄기 부분이고요. 파슬리 같은 경우는 잎 부분입니다. 콜리플라워는 꽃입니다. 19번 현미는 벼의 어느 부위를 벗겨낸 것인가? 답은 4번 왕겨층입니다. 나머지는 다 현미에 남아 있고요. 왕겨층, 현미는 벼의 어느 부위, 왕겨층을 벗겨낸 것입니다. 20번 유화, emergen에 의해서 형성된 식품이 아닌 것은 답은 3번 주스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유화에 의해서 형성된 식품입니다. 유화, 에머전이란 것 자체가 두 가지 이상의 섞이지 않는 액체,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 같은 경우 이렇게 섞이지 않는 액체를 입자를 아주 미세하게 분산을 시켜서 걔네들끼리 혼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화 상태에서는 한 액체가 다른 액체 속에 아주 작은 입자 상태로 분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굉장히 안정된 혼합물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21번 달걀의 보존 중 품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산도의 감소가 아니라 산도가 증가합니다. 달걀이 신선할 때는 pH가 약 7.6 정도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걀 내부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pH가 점점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9, 10까지도 이렇게 상승하게 되죠. 따라서 pH가 증가한다라고 해야 답이 됩니다. 자, 수분 증발합니다. 달걀을 보관하는 동안 껍질을 통해서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따라서 달걀 내부는 점점점 무게가 줄고 내부 공간이 커지게 됩니다. 농후 남백의 수양화라는 말은 이제 남백, 즉 흰자가 두껍고 농도가 진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백이 수양화, 물처럼 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흐물흐물해집니다. 난황막의 약화도 맞죠?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는 난황막이 약해져서 쉽게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달걀을 딱 깼을 때 노란색이 탱글탱글하게 딱 원형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쭉 퍼지는 상태가 됩니다. 22번 유지 중에 존재하는 유리수산기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세틸가입니다. 자, 유리수산기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 아세틸가. 이건 그대로 외워주세요. 23번 생선의 자가 소화 원인은 답은 2번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자, 자가 소화는 생선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에 사후 경직을 거친 후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효소들에 의해서 단백질을 분해하여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 단백질 분해 효소. 4번 식품과 대표적인 맛, 유기산을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답은 4번 요구르트 호박산이라고 했는데 요구르트는 젖산입니다. 자, 호박산은 페류에서 나오는 성분이죠. 자, 포도는 주석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연결이고 감귤은 구연살 맞고 사과는 사과산입니다. 자, 포도는 주석산, 감귤은 구연산, 사과는 사과산, 요구르트는 젖산입니다.
15번 육류의 연화작용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고요. 자, 레닌은 우유의 단백질, 카제인을 응고시키는 효소입니다. 자,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효소입니다. 파파야는 파파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파인애플은 헤이브로브로멜린 연화작용을 일으키고 무화과는 피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신은 육류의 연화작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26번 강화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화식품이라는 것은 식품에 원래 적게 들어있는 좀 부족한 특정 영양소를 추가로 첨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번 식품에 원래 적게 들어있는 영양소를 보충한다. 강화식품에 대한 이야기라서 맞는 얘기고요. 4번에 보시면 알파와 쌀은 대표적인 강화식품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알파와 쌀은 가공을 해서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요리의 편의성을 위한 가공식품입니다. 즉 조리의 편의성을 위한 가공식품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햇반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죠. 햇반은 고온에서 미리 찐 다음에 진공 포장을 해서 열을 조금만 추가해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조리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특정 영양소가 들어간 강화식품은 아닙니다. 2번에 보시면 식품의 가공 중 손실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한다. 맞습니다. 비타민 D 첨가 우유, 오메가3 첨가 플러스 계란 이런 제품들을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강화식품입니다. 자, 강화 영양소로 비타민 A, 비타민 B, 칼슘 등을 이용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27번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3번 해조류입니다. 자, 4번에 어류라고 고쳐주시고요. 어류입니다. 자, 알칼리성 식품, 산성 식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식초 같은 경우는 산성 물질이잖아요. 그죠? 신맛이 나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식초 뒤에를 보시면 이것이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을 거예요. 알칼리성 식품. 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산성 물질인 식초가 체내에서 싹 다 대사가 되고 나면 우리 몸 안에 남게 되는 것이 알칼리성입니다. 이렇게 이 식품이 알칼리성 식품이냐 산성 식품이냐 라고 나뉘어지는 것은 이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체내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내느냐, 어떤 원소로 남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상생활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알칼리성 식품은 우리 체내에서 소화가 되고 남았을 때 알칼리성으로 남는 식품이고 산성 식품은 우리가 먹고 체내에서 산성 식품으로 남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육류나 곡류나 어류는 먹고 나서 체내에서 유황이라든지 인을 생성을 합니다. 이것이 산성 식품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산성 식품은 무조건 몸에 나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산성 식품이 대표적으로 열량을 공급하잖아요.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들은 체내에서 알칼리성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들은 체내에서 우리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둘 다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튼 문제에서 알칼리성 식품 해조류입니다. 자, 육류나 곡류나 어류는 산성식품입니다. 자, 식초 또한 산성 물질이지만 자, 식품 영양학에서는 알칼리성 식품이다 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8번 다당류와 거리가 먼 것은 자, 다당류라는 말은 탄수화물 분해물이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젤라틴은 단백질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젤라틴은 단백질이고 글리코겐, 펙틴, 글루코만산은 다당류에 해당합니다. 29번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0.75 기압이고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1.5 기압일 때 식품의 상대 습도는
자, 상대 습도 계산은 같은 온도의 식품 표면의 수증기압입니다. 곱하기 100, 이것이 상대 습도가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자, 1.5분의 0.75 곱하기 100이니까 50%가 됩니다. 답은 2번 50입니다. 30번 효소에 의한 갈변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 환원성 물질 첨가입니다. 자, 환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환원성 물질, 예를 들어서 비타민 C와 같은 환원성 물질이 갈변을 억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기질을 첨가하면은 그 기질이 더욱더 촉진을 일으키기 때문에 갈변이 촉진될 것이고, 산소 접촉 역시 이제 갈변을 촉진시킵니다. 금속 이온 첨가도 효소 활성에 도움이 주었기 때문에 갈변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31번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콩 단백질의 어떠한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답은 4번입니다. 무기 염류에 의한 변성. 자,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 주로 글리시닌이죠. 이것을 무기 염류, 염화 마그네슘 또는 황산 칼슘을 이용해서 응고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콩 단백질이 무기 염류에 의해서 변성이 되어서 고체 상태로 응고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32번 시설 위생을 위한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딥 플라이어의 경우 기름은 매주 뽑아내어 걸러 찌꺼기가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자, 틀렸죠? 매주 뽑아내면은 위생적이지 않겠죠? 자, 매일 교체하거나 필요시 좀 더 자주 교체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적합합니다. 자, 나머지는 다 시설 위생을 위한 사항으로 적합한 것이죠. 주방 냄비를 세척 후 열 처리를 해둔다. 주방의 천정, 바닥, 벽면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나무도마는 사용 후 깨끗이 하고 일광 소독을 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33번 구매한 식품의 재고 관리 시 적용되는 방법 중 최근에 구입한 식품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물품이 재고로 남게 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된 걸 찾으면 되죠. 답은 2번 후입 선출법입니다. 자, 후입, 자, 나중에 넣은 것, 그죠? 그리고 선출, 먼저 뽑아낸다는 거죠. 최근에 구입한 식품부터 먼저 사용한다. 말 그대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 선입 선출법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넣은 것, 먼저 구입한 것부터 먼저 나온다는 거죠. 먼저 구입한 물품부터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총평균법은 재고의 평균 단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고, 최소 최대 관리법은 재고의 최소 최대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34번 소금의 종류 중 불순물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가정에서 배추를 절이거나 젓갈을 잠글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답은 1번 호렴입니다. 제제염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가공한 소금이고, 식탁엽은 식탁에서 쓰는 거 불순물 적겠죠. 정제염은 가장 불순물이 없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35번 판매 가격이 5,000원인 메뉴의 식재료비가 2,000원인 경우 이 메뉴의 식재료비 비율은, 자, 판매 가격 전체에서 2,000원이니까요. 자, 5,000분의 2,00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40%입니다. 36번 젤라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3에서 10도씨에서 젤화되며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응고한다.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자,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젤라틴, 과일 젤리나 양갱의 제조에 이용한다 라고 했는데, 과일 젤리에 이용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양갱을 제조할 때는 한천으로 이용을 합니다. 자, 2번 해조류로부터 얻은 다당류의 한 성분이다. 이 얘기는 한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젤라틴은, 자, 동물의 피부나 뼈에서 추출한 콜라겐 단백질입니다. 3번 산을 아무리 첨가해도 젤 강도가 저하되지 않는다. 아니고요. 젤라틴은 산에 약합니다. 민감하고 약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반면에 한천은 산에 강합니다. 17번 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김은 칼슘 및, 자, 철,
철로 고쳐주세요. 철. 칼륨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맞습니다. 자, 김 해조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고 남았을 때 몸에서 남는 것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자, 붉은색으로 변한 김은 불에 잘 구우면 녹색으로 변한다라고 했는데,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산화가 되었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변한 김은 불에 굽는다고 녹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조김과 조미김이 있는데, 조미김은 뭐 참기름, 들기름, 소금 발라서 먹는 김이 훨씬 지질 함량이 높겠죠. 참기름, 들기름을 발랐으니까. 그래서 반대가 되어야 되고, 자, 김의 감칠맛은 단맛과 지미를 지닌 시스틴, 그리고 요거 오타거든요. 자, 만니톨입니다. 만니톨 때문이다? 아니죠. 자, 만니톨은 소량 들어있는데 이것은 단맛을 내는 것이고요. 자, 시스틴 같은 경우도 단백질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칠맛하고 아무 상관없고, 감칠맛은 글루탐산과 연결이 됩니다. 이 글루탐산이 나중에 글루탐산 나트륨의 원료, MSG의 원료가 되잖아요. 이 감칠맛 글루탐산 때문입니다. 자, 답은 3번 맞고요. 김은 칼슘 및 철, 칼륨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8번 물품의 검수와 저장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집기류는, 답은 3번 저울과 온도계입니다. 자, 저울은 식재료의 정확한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계는 식재료의 저장 온도를 확인해서 적절한 상태로 보관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울과 온도계. 39번 노화가 잘 일어나는 전분은 다음 중 어느 성분의 함량이 높은가? 답은 1번 아밀로스입니다. 자, 아밀로스는 직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분이 노화되는 과정에서 분자 간 결합을 형성해서 쉽게 재결정화되면서 그 상황 때문에 노화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밀로펙틴은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화가 덜 일어나죠. 펙틴, 자, 팩한 것처럼 쫀득쫀득. 자, 펙틴, 노화가 덜 일어나게 됩니다. 글리코겐은 동물에서 발견되는 다당류로서 전분의 노화하고 관련이 적고, 한천은 해조류에서 얻는 다당류로서 전분이 아니고 노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10번 습열조리법이 아닌 것은, 습열조리법은 물을 이용한 조리법입니다. 자, 설렁탕, 갈비찜, 버섯전골 모두 물을 이용해서 넣어서 충분히 익히는 거죠. 자, 불고기 같은 경우는 굽는 조리법이기 때문에 건열 조리법입니다. 11번 식혜를 당화시켜 끓일 때 설탕과 함께 소금을 조금 넣어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현상은, 답은 3번 대비 현상입니다. 42번 냄새 제거를 위한 향신료가 아닌 것은, 답은 2번 육두구입니다. 자, 육두구는 풍미를 더하는 향신료로서 서양이나 인도 요리에 많이 쓰고요. 미트볼, 소시지, 팬케이크 또는 라구 소스라고 파스타에 사용하는 고기 소스에도 들어가고요. 호박 수프 같은 데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냄새 제거를 위한 향신료입니다. 자, 월계수 잎은 육류나 생선 요리의 비린내 를 없애주고, 스튜나 국물 요리에 넣어지면은 잡내가 없어집니다. 마늘 역시 마찬가지, 풍미도 나지만은 고기의 비린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 마늘 많이 하죠. 그리고 세이지도 마찬가지, 세이지도 돼지고기, 소시지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43번 고기를 연화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식품과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맞게 연결된 것은, 답은 4번이죠. Hey bro, I'm pineapple 이렇게 외우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성격이 연한 그 남자들이 인사하면서 Hey bro, I'm pineapple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좀 억지스럽지만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파파이는 파파야에서 추출된 단백질 분해 효소이고, 자, 무화과에서 피신, 그리고 키위에서는 액티딘,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44번 유지류의 조리 이용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 결합제로서의 응고성. 자, 유지류는 보통 열 전달 매체, 유화작용 이런 데 사용되죠. 자, 그래서 응고성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열 전달 매체로서의 튀김, 밀가루 제품의 연화작용, 지방의 유화작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5번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콩나물국의 색을 맑게 만들기 위해 소금으로 간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1번 채소를 잘게 썰어 끓이면 빨리 익으므로 요까지는 맞죠.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아진다 해야 됩니다. 영양소 손실이 많아진다. 전자레인지는 자, 마이크로파에 의해서 음식이 조리되는 것이죠. 자, 자외선 틀렸고요. 푸른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소량의 물을 채소에 넣고 데친다. 자, 푸른색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엽록소가 변성이 안 돼야 된다는 건데, 이제 물을 끓이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제 산이 나오게 돼요. 유기산이 나오게 돼서 물이 산성화가 되면은 이 엽록소가 파괴가 되거든요. 그런데 물의 양이 너무 작아 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산성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을 많이 넣게 되면은 유기산이 물에 희석이 되니까 농도가 옅어지게 되고 산성화가 덜 일어나게 되니까 엽록소가 변성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푸른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량의 물이 아니라 물을 넉넉하게 넣어 채소를 데쳐야 되고요. 물이 좀 넉넉하게 된 상태에서 온도가 끓게 되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푸른색을 더 많이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46번 단백질 함량이 14% 정도인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식품은 자, 14% 정도면은 강력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마카로니입니다. 쫀득쫀득한 느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터 케이크, 튀김 과자류는 박력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7번 고등어 구이를 하려고 한다. 정미 중량 70g을 조리하고자 할 때 1인당 발주량은 약 얼마인가? 단 고등어 폐기율은 35%이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미 중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미 중량은 이 정자가 깨끗할 정, 미는 만미, 먹을 부분이죠. 깨끗하게 먹을 분량, 이 정미고 중량은 이제 말 그대로 중량이죠. 무게를 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 손질 후 남는 실제 사용한 부분의 무게, 이것이 정미 중량이거든요. 그러면 자, 1인당 발주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자, 1에서 전체 1에서 폐기율 있죠. 버려지는 부분, 폐기율을 뺍니다. 자, 폐기율을 빼고 분의 정미 중량입니다. 그래서 정미 중량에서 1 마이너스 폐기율을 하면 이것이 발주량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0.35죠. 35%라고 했으니까 분의 정미 중량 70이니까요. 자, 그래서 0.65분의 70이 되고 계산하면 108g이 됩니다. 답은 3번. 48번 단체 급식 시설의 작업장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4번 자외선 등은 모든 기구와 식품 내부의 완전 살균에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외선은 표면 살균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식품 내부의 완전 살균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까지 살균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완전 살균 아니고요. 자, 나머지는 맞죠. 이런 거는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개수대는 생선용과 채소용을 구분하는 것이 식중독균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맞고, 가열, 조리하는 곳에는 환기장치 필요하다. 식품 보관 창고에 식품을 보관 시 바닥과 벽에 식품이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9번 생선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선도가 약간 저하된 생선은 조미를 비교적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해야 되겠죠. 비린내가 나니까 강하게 하고, 자, 조리에 뚜껑을 덮지 말고요. 뚜껑을 열어서 비린내를 완전히 날아가도록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생강과 술은 비린내를 없앤 용도로 사용합니다. 처음 가열할 때 수분과는 뚜껑을 약간 열어서 비린내를 휘발시켜 줍니다. 모양을 유지하고 맛성분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양념 간장이 끓을 때 생선을 넣기도 합니다. 10번 육류를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 중 틀린 것은 답은 1번 중량 감소하죠. 자, 육류를 가열하면 내부 수분과 지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육류를 가열하면 풍미가 좋아지고 비타민은 손실되죠. 단백질은 응고됩니다. 51번 하천수에 용존산소가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은 1번 유기물 등이 잔류하여 오염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용존산소가 적다라는 것은 하천에 유기물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천의 오염도가 높다는 신호가 됩니다. 52번 채소류를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유구조충입니다. 회충, 구충, 편충 모두 채소류를 매개로 감염되고요. 유구조충은 돼지를 숙주로 하여서 매개가 되어서 감염이 되는 기생충입니다. 덜 익은 돼지고기 먹으면 이렇게 감염이 되고요. 이제 소고기는 무구조충이죠. 같이 외워주세요. 53번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를 사용하는 기체와 그 허용량이라고 고칩시다. 허용량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산화탄소죠. 0.1%입니다. 자,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는 일반적으로 1000ppm 또는 0.1% 이하가 적정량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수치를 외워주세요. 답은 3번입니다. 54번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답은 3번 조리장에서 작업 시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15번 간디스토마는 제2 중간 숙주인 민물고기 내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다가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가? 자, 이 간디스토마는 피낭 유충 상태로 있습니다. 피낭 유충 상태는 유충 상태가 피낭이라는 보호막에 둘러싸여서 숙주 조직에 잠복이 되어 있다가 인체로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피낭이라는 형태로 이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해서 피낭 유충이라고 합니다. 56번 일반적인 인수 공통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인수는 사람과 이제 동물 사이에 공통으로 감염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홍역은 사람 간에 전파되는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인수 공통 감염병, 즉 동물과 인간 사이에 전염되는 질병에는 속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홍역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아니다. 탄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광견병 모두 동물과 인간 사이에 전파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57번 소음의 측정 단위인 데시벨은 무엇을 나타내는 단위인가? 답은 1번 음압입니다. 자, 음압 수준, 즉 소리의 크기, 소리의 강도 또는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압 측정 단위 데시벨입니다. 58번 자외선의 작용과 거리가 먼 것은 답은 2번 안구진탕증이고, 안구진탕증은 눈의 불규칙한 움직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외선하고 직접 연관은 없어요. 자, 자외선과 작용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부암 유발, 살균 작용, 비타민 D 형성하죠. 59번 환자나 보균자의 분뇨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경구 감염병은 대표적으로 장티푸스입니다. 자, 그래서 장티푸스는 주로 오염된 음식, 오염된 물, 이런 분뇨에 대한 전파가 흔한 것입니다. 자, 결핵은 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고요. 경구 감염병이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모두 비말이나 공기 전파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10번 과량 조사 시에 열사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조사라는 말은 빛을 쬐다, 비춰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과량으로 빛을 쬐게 되었을 때 열사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은 열을 발생시키는 전자파이기 때문에 과량 노출되면 체온이 상승해서 열사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파도 열을 발생하기 하지만 적외선보다 위험이 적고, 자외선은 피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열사병하고 직접적 관련 없고, X선은 방사선의 일종으로서 열사병과 관련이 없습니다. 열사병의 원인은 적외선입니다. 자, 60번까지 문제 푸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